학생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시국으로 인해서 결국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됐네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강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된 상황에서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에 윤리 관련 강의를 하게 된 것은 하나의 작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불안해지면 윤리적 관점으로 깊이 숙고해야 할 이슈나 소스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들은 여러가지 윤리적 이론들, 그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철학적, 사상적 바탕들을 배워가면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양한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들을 해볼 것입니다. 이 영상에는 강의 전반에 관한 개관과 교재, 학점 채점 기준, 과제와 출결 관련 등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듣고 학점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는 사항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자, 이제 2020년 1학기 직업윤리 강의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교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여질 뿐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을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며 만약 저 자신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수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교재는 NCS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관춘적, 학지사 출판사입니다. 2018년 17,000원입니다. 필수로 사야 합니다. 부교재는 옵션이고요. 현대사회와 기업윤리, 조희각, 오기성, 시옥진, 박상도 공저고요. 양서원 출판사 2016년 14,000원입니다. 주교재에는 윤리의 기본 지침이나 강령, 또 관련된 이론 등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챕터 끝마다 항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사야 합니다. 부교재는 이론의 근간이 되는 사상, 철학,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제가 잘 정리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 교양과목 수강의 목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수의 교양 과목을 수강해 왔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그냥 듣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3 때까지는 거의 주입식으로 이론과 지식을 전달받지 않습니까? 대학에 와서는 더 새롭고 폭넓은 지식을 전달받고 또 그 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관점이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우리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한 관점의 토대 위에서 균형 잡힌 사고와 가치관을 스스로 세우게 되고요. 또 균형 잡힌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주변과 사회, 국제적 이슈와 사건, 또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깊이 숙고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위에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교양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학에서 도덕적 사유의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고하는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규범윤리학적 관점과 메타윤리학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부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이번 학기 매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기본 프레임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먼저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 보겠습니다. 그 정의가 선악 분별에 있어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학문. 즉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잣대 삼아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윤리학, 메타에틱스 정의를 보겠습니다. 선악 분별이 목표가 아닌 윤리에 있어 언어적 개념과 도덕적 판단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을 통해 명료화하고자 하는 학문.
분석을 통해서 명료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자, 메타윤리학은 선은 무엇인가? 선의 의미, 선의 정의 또는 악은 무엇인가? 악의 개념과 범주 또는 윤리와 규범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또는 규범 그 자체는 무엇인가? 시대 문화와 규범의 상호 연관성은 어떤 것인가? 등등 윤리 그 자체의 다양한 접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분석을 해가는 학문적 관점입니다. 그 목표가 아마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겠죠. 굳이 말하자면 윤리학 학문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유형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학에서 윤리 관련 강의를 수강을 했다면 말입니다. 일테면 우리가 안락사라는 주제를 놓고 규범윤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원론적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범윤리학은 생명 존엄성에 입각을 해서 안락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라는 사회현상의 뿌리가 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근원, 안락사라는 단어의 분석을 통한 안락의 진정한 의미, 인간 존엄성의 양면성, 즉 인간 생명의 존중인가 아니면 인간 존엄과 자유 존중인가 이런 문제 또는 안락사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철학적인 또는 사회적인 상황과 문화적 토대 이런 전반적인 범주에 걸쳐서 분석을 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안락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생명 연장 시술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때 당시 의료진이 가망이 없는 환자 부인의 말을 받아들여서 남편을 퇴원시켰다고 구속된 예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연명 시술 거부 법안이 통과가 됐죠. 2015년에 18년 만인 2015년에 연명치료 거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계가족들이 사인을 하면 환자를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만 처방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자연사를 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이 이슈를 놓고 법조계와 의료계가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겠습니까? 종교계도 또한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겠죠. 이렇게 규범윤리 관점과 메타윤리 관점은 시대나 문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고 이 상황에는 균형을 서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윤리가 지나치게 나아가면요. 선도 악도 없다고 하는 윤리적인 회의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규범윤리가 지나치면 극단적인 이원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윤리적 회의주의나 극단적 이원주의나 실은 똑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이슈를 보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학은 지식이 아니라 지성의 산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직업윤리 강의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 학기에 직업윤리 강의 들으면서 무엇보다 깊고 폭넓게 사고하는 법을 익히고 사용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론을 배웠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즐겁게 돌발 퀴즈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규범윤리학적 관점과 메타윤리학적 관점을 배웠는데요. 다음 사유 예들을 보고 그것이 규범윤리학적 관점인 경우와 메타윤리학적 관점인 경우를 구별하시오. 1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도덕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N번방 관련자들을 능지처참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가중해야 한다. 자, 이것이 규범윤리학적 관점일까요? 메타윤리학적 관점일까요? 2번 사이버상에서 시각적으로 간접적 몰카나 강간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이루려는 불특정 다수의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성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사이버상에서 성범죄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이것이 규범윤리학적 관점일까요? 아니면 메타윤리학적 관점일까요? 자,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직업윤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많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교주를 위주로 해서 윤리의 기본 이론과 지침을 익힘으로써 규범윤리학적 관점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교주를 토대로 해서 메타윤리학적 개념 분석들을 시도해 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개념과 사고들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영화 클립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슈가 되는 뉴스를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적 양 관점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학점 채점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결은 가장 절대적이고 확실한 채점 요소입니다. 필기시험 만점 받아도 출결이 양호하지 못하다면 좋은 학점 절대 받을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주교재나 부교재에 바탕한 윤리 기본 이론과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주교재 챕터 끝부분에 보면 항상 문항들이 있고요. 그것의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필기시험에서 양호한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교재에서 발췌하여 배포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이론들까지 습득한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 클릭 감상과 토론 또는 간략한 리포트 제출, 특히 동영상 강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리포트가 출결을 대신하게 될 수 있고요. 단지 과제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되므로 어떤 과제든 제가 제시하는 매뉴얼대로 작성되고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만 출결과 학점에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업 태도도 반영됩니다. 매 시간 집중하고 참여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그 바탕 위에서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의 학생은 시험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과제 내용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태도까지 플러스가 돼서 최고의 학점을 받게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직업군 또는 직장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맡은 일에 더 잘하거나 좀 덜하거나 한 유형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개개인 능력의 차이를 좁히고 각 직업군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평준화하고 체계화해서 미리 교육되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서 배우고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면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렇게 나와 있죠.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교재의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보면 직업윤리가 직무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 이꼴 직무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능력이라고 하면 지식과 태도와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지식, 태도, 기술을 가진 사람일 경우라도 직무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덜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히 지식, 태도, 능력만이 직무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 능력, competency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특정한 직무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탁월한 성과로 연결되는 한 개인의 동기와 특질, 지식, 스킬, 태도, 가치 등의 내적인 특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직무 능력이 개인의 어떤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빙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했던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입니다. 보면은 빙산의 팁 부분, 제일 꼭대기 부분에 행동,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지식과 스킬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지식, 스킬은 드러난 부분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수면 아래 보면 자아 개념,
태도, 가치, 자아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아래 부분 동기, 특질 이렇게 돼 있고요. 수면 아래의 부분들은 감추어진 부분으로서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면 아래 부분은 자라오면서 환경을 통해서 오랜 기간 형성된 것들이죠.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직업윤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직업윤리가 단순히 직장 내 예절, 또 규범 논리학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원론적으로 배우게만 하는 그런 학문이라면 직업윤리가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윤리를 배운다는 것은 또는 직업윤리가 포괄하는 범주는 개인의 삶과 노동에 대한 태도, 행복에 대한 가치, 자신을 규정하는 자아상, 노동의 바른 동기와 각 개인의 특별한 개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무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윤리는 직무 능력이며 또 직업윤리는 NCS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다시 즐거운 돌발 퀴즈 시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 능력 빙산 모델 이론 배웠죠. 자, 거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 능력 빙산 모델 이론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요소를 고르시오. 한 개 이상 고르시오. 밑에 기술, 동기, 태도, 지식, 가치관, 행동, 자아관, 특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헷갈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펜서 앤 스펜서 직무능력 빙산 모델 그림 보시면 삼각형 위쪽 부분은 드러난 부분, 수면 아래 부분은 감춰진 부분, 드러난 부분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감춰진 부분은 개발이 어렵고 교육을 해서 금방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었죠. 그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결정되어 있었던 그런 요소들은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안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간주할 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노동, 즉 직업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교세라 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썩혀버리고 만다.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조차 찾지 못한다.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잠시 동안의 안락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자,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이다, 싫은 일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나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관점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아까 본 스펜서의 빙산도의 수면 아래 영역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점의 변화의 연결선상에서 학자 메슬로우가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부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가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입니다. 이것은 천재,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 등 특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창의성이고요. 그 창의성의 가치 여부는 그들의 창의적 활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갖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실현의 창의성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평가는 되지 않을지라도 자기 개인에게는 새롭고 가치 있는 창의성입니다. 즉 사회 모든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맡은 직무를 완성하는 데 있어 발휘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가치의 전환 시도,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창의적인 것이죠.
또 만약 제가 전업주부라면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든지, 또 직장 내 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 한 번에 한 개만 생산하는 물품을 두 개씩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든지, 또는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오던 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이것은 가치의 전환에 관한 얘기죠. 또 여태껏 혼자 해오던 어떤 일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또 이것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협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마치 특별한 재능처럼 한 개인의 고유한 재능으로 간주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관점 변화는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매슬로의 창의성 이론을 배워봤는데요. 이쯤에서 즐거운 돌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매슬로의 창의성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읽고 두 가지 창의성, 즉 특별한 창의성과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구별하시오. 1번, 작곡가인 김태현 씨는 이미 2살 때 미국 애국가를 듣고 칠수했었다. 이런 천재가 있나? 자, 이것은 특별한 창의성인가 자기 실현의 창의성인가? 자, 2번, 전업주부인 류가희 씨는 매일 하는 지겨운 집안 청소에 에어로빅을 가미하여 무려 1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고 우울증에서 해방됐으며 심지어는 방송 출연까지 했다. 이것은 특별한 창의성인가 아니면 자기 실현의 창의성인가? 3번, 요가의 취미를 가진 어린이집 교사 정원정 씨는 어린이 요가를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도입해보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활발한 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죠. 자, 4번,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뗀 조유진 씨는 현재 7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창의성인가 자기 실현의 창의성인가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다 되고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쯤 듣고 나면 주교재의 핵심 주제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직장에 대한 불만보다는 내 개인의 직무 능력을 개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의 직무 능력이라는 단어의 범주는 지식, 기술, 태도뿐만이 아니고 자아 개념과 일하려는 동기, 또 개인의 특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하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개념인 직무 능력 향상이 바로 내가 직장에 속해서 맡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알고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수적인 이론과 지식들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업의 모든 지식과 이론이 이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수업은 직업에 대한 관점이 변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배워야 할 지식들이 있고 또 관점의 변화 후에 행동해야 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